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스비입니다. 이번 주에도 일간 이슬라 수필집을 읽었습니다. 2018년 6월에 연재된 분량을 읽었고요. 한번 제가 와닿는 구절 위주로 저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이고요. 51번 견딜 수 없는 대사들입니다. 이 초여름 내 머리를 강타한 노래 한 곡으로 오늘의 글을 시작하고 싶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은 택시 안에서 한낮에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왔다. 무슨 이야기든 간에 말도 안 되게 긍정적으로 마무리해버리는 방송이었다. 아주 기구하고 불행한 사연이라 해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하는 식으로 끝이 났다. 내 엄마 복희랑 나는 그런 멘트가 불행을 견디는 데에 얼마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지 이야기했다. 긍정이라는 말도 아까웠다. 우리가 아는 긍정성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한낮에 라디오 방송 톤은 언제나 이토록 한결같을까? 가볍고 흔하고 진부한 상투어들의 위로받는 이들이 세상에는 아주 많을지도 모른다. 이 지점이 와닿았던 이유는 우리가 아는 긍정성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문장 때문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답시고 야 그러니까 힘내 야 힘내 이 말 하면서도 웃음이 나네. 야 힘내 야 그래도 웃어야지. 살 사람은 살아야지. 다 털어버리고 야 우리 한번 야 웃으면 복이 온대잖아. 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죠. 근데 그게 진짜 큰 슬픔,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정말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위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슬픔을 묻어놓고 아픔을 무시하고 그냥 웃어버리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당장 웃는 순간만큼은 뭐 웃어 넘길 수 있겠죠? 근데 웃고 난 다음에는 슬픔이 사라지나요? 아픔이 사라지지 않죠. 슬픔을 긍정하는 방법은 슬퍼하는 것이고 아픔을 긍정하는 방법은 아파하는 것이겠죠. 충분히 아파야 아픔 속에서 머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잊어버리고 뭐 지워버리고 삭제해버리는 제거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건 애초부터 불가능하고 그 슬픔 자체를 슬픔으로 그냥 인정하고 그냥 슬픔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말 그대로. 그게 진짜 긍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긍정은 당장 뭐 웃자, 행복하자, 기쁘자, 뭐 신나자 이런 긍정이 아니라 그 긍정이 아니라 슬픔을 슬픔으로 놔두는 거, 슬픔을 긍정하는 거, 아픔을 긍정하는 그런 거죠. 어떤 감정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슬프면 나쁘다, 아픔은 나쁘다 이렇게 나쁘다고 낙인 찍어버리는데 제가 봤을 땐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그 사태 자체로 인정하고 긍정할 수밖에 없는. 부정하면 어떡하겠어요.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워지거나 다시 리셋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처럼 그냥 긍정하고 사는 거 껴안고 우리가 어떤 뭐 암이 걸렸어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냥 그 암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내 몸이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면? 웃는다고 아버지가 다시 살아 돌아오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거죠.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운명을 긍정하고 아모르 파티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그것과 함께 그것을 긍정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런 글을 쓰신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와닿았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노래여도 다음 소절의 멜로디를 짐작할 수 있는 건 트로트의 특징 중 하나였다. 노래는 어느새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여남 트로트 가수가 여남이라고 쓴 것도 재밌죠? 원래 남녀라고 우리는 보통 썼는데 일부러 여남이라고 쓰신 거죠. 잘 쓰셨다고 생각해요. 나도 이렇게 써봐야겠다. 여남 화장실 뭐 이런 식으로 여남 휴게소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뭔가 기존의 그 고정관념을 전복하는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요. 여남 트로트 가수가 듀엣으로 이렇게 열창했다.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나랑 복희는 박장대소하기 시작했다. 복희는 어머니 이름입니다. 여기서 복희라고 쓴 것도 어머니를 객관화하기 위해서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써버리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머니를 어머니로 보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 어머니를 어머니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인간으로 보겠다, 이런 다짐, 이거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나랑 복희는 박장대소하기 시작했다. 가사도 멜로디도 뭐랄까?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 인생을 걸었다는 부분의 음절이 얼마나 구성지게 꺾이는지 우리가 자동으로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팔뚝에 닭살도 돋았다. 트로트는 좀 무지막지한 데가 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멜로디로 청자를 사로잡는다. 택시에서 내릴 때까지도 우리는 그 노래 때문에 낄낄대고 있었다. 싫은 동시에 웃겨서 잊을 수가 없었다. 그 후로 이틀이 지난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나는 벌써 세 번 넘게 그 노래를 흥얼거렸다. 더 강렬한 노래가 나타나야만 잊을 수 있을 텐데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건 것보다 더 심한 노래가 아직은 생각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참 재밌는데 또 아래 또 뭐 내용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재밌는데 넘어갈게요. 한번 직접 사서 보세요.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트는 넘어가고요. 52번 찬이 278쪽 찬이의 어릴 적 장래 희망은 용띠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만화 드래곤볼에 심취한 채로 세기말을 보낸 숱한 남자애들 중 하나였다. 몇 밤 자야 자신이 용띠가 될 수 있느냐고 할아버지에게 묻곤 했다. 우리는 1살 터울의 남매였고 나는 1년 2개월치 인생을 찬이보다 먼저 살았다. 집안의 큰 어른인 할아버지가 가장 예뻐한 손주는 찬이였다. 그가 찬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찬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자기 손으로 뭘 직접 해볼 기회가 없었다. 누구라도 그런 대접을 받으면 왕자병에 걸릴 듯했다. 찬이의 눈망울은 컸고 속눈썹은 길었고 피부는 고왔다. 누구나 찬이를 잘생긴 어린이로 기억했다. 어째서 찬이만 그렇게 예뻐하는 거냐고 어느 날 나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는 다만 찬이가 내 제사를 지내줘야 하니까 그렇지 하고 덧붙였다. 찬이는 어릴 적 요도가 약해서 조금만 웃겨도 바닥에 오줌을 지렸다. 드래곤볼을 보면서는 특히 자주 지렸는데 원목나무로 된 마룻바닥이 연노란색 소변에 젖어가는 걸 보고 할아버지는 어디선가 황급히 걸레를 가져와 꼼꼼히 닦은 뒤 손주의 팬티를 갈아입혀 주었다. 오줌을 매번 닦아야 하는데도 그는 언제나 찬이를 위한 드래곤볼을 틀어주었다. 어쩌면 자신의 몸을 그렇게나 아낄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성인이 된 찬이는 회상했다. 할아버지는 찬이가 당신의 집안을 빛낼 인물로 자랄 줄 알았다. 그래서 길일 찬자와 빛날 희자로 된 이름을 준 것이다.
20살이 된 찬이가 어느 락밴드에서 하모니카를 부는 사람이 된 것을 확인했을 때 할아버지는 실망스러운 얼굴로 손주를 바라보았다. 그는 돈 못 버는 남자와 음악하는 남자를 언제나 멸시했는데 당신 손자가 정확히 그 두 가지를 병행하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20살의 찬이를 위해 당신 집에 옥탑방을 내주었다. 잘생긴 찬이는 언제나 누군가랑 사랑 비슷한 걸 하며 지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제 찬이는 어지르고 할아버지는 치우는 패턴이 1년쯤 반복되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걸레를 내팽개치더니 찬이를 당신 집에서 내쫓았다. 할아버지는 스스로의 사랑력에 셀프로 나가떨어질 때가 있었다. 찬이와 할아버지의 공통점은 힘이 좋다는 거였다. 특히 팔씨름에 있어서 무패 신화를 자랑했다. 둘이 붙을 경우 승부는 막하였다. 내쫓던 날 할아버지는 손자의 멱살을 힘껏 잡았고 찬이는 그 손길을 힘차게 뿌리쳤다. 맘먹고 붙었으면 아주 큰 일이 벌어졌을 테지만 둘은 적당선에서 싸움을 관뒀다. 할아버지가 찬이를 내쫓은 날부터 찬이의 돈벌이 역사가 쓰여졌다. 찬이는 택배 상하차, 막노동, 모텔 청소부, 하모니카 강사 등의 직업을 전전하다가 트럭 운전면허를 땄다. 트럭을 몰게 되고 나서부터 그는 웅이 밑에서 일을 했다. 웅이는 찬이를 렌탈 업체에 숙련된 노동자로 키웠다. 찬이는 웅이에게 가끔은 상소리를 들어가며 트럭과 막노동을 몸에 익혔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찬이는 빠른 속도로 웅이의 얼굴을 닮아갔다. 1년 만에 베테랑이 된 찬이의 실력 중 어떤 면은 웅이보다 뛰어났다. 노동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구워 삶는 점에서 웅이보다 유연하고 압도적일 때가 있었다. 트럭을 몰게 된 이후로 찬이는 조금 다른 찬이가 되었다. 왕작병 시절의 고운 면모가 사라지고 억척스러우며 막강한 기운이 생겨났다. 들깨처럼 보이기도 했다. 어쨌든 호기로움을 빼놓고는 그를 설명할 수 없었다. 찬이는 노동도 밴드도 계속해 나가며 20대를 보냈다. 그는 트럭에서 아주 많은 노래를 들었고 아주 많은 노래를 만들었다. 어떤 곡은 너무 아름다워서 나를 울렸다. 가끔은 그가 만든 노래를 내가 편곡해 다시 불러보기도 했다. 나는 종종 찬이 트럭의 조수석에 탈 일이 있었다. 오랜 노동으로 그는 지친 얼굴이었다. 노동과 예술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힘내기 어려운 날들이 있는 듯했다. 이제 찬이는 20대 중후반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그가 난데없이 그런 말을 했다. 이게 다 용이 없어서 하는 짓거리 아니겠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물었다. 용이 세상에 진짜로 있었으면 난 락 같은 건 안 해. 그렇게 대답하고는 창밖을 지나는 어떤 남자를 가리키며 찬이가 말했다. 저기 봐. 기타 메고 가는 쟤도 용 없어서 저러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물었다. 용 있었으면 넌 락 안 하고 뭐 할 건데? 그가 답했다. 뭐 하긴 용 타겠지. 찬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찬이가 하는 말에 웃을지 말지를 금방 결정하지 못했다. 그가 내뱉는 말 중 농담기 없는 말은 거의 없었다. 모든 말에 농담이 함유되어 있는 걸 알아챈 사람만이 마음 편히 웃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기도를 하는 찬이를 보며 나는 찬이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부디 그에게 너무 많은 산등성이를 보여주지 마세요. 그가 지나치게 강해질 필요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사랑을 그가 자주 기억하게 해주세요. 참, 찬이라는 동생, 지금 한 20대 중후반쯤 됐을까요? 그렇겠죠? 근데 벌써 어른이 됐죠.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찬이를 보면서 저는 제 인생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20대, 제가 이제 알바를 시작한 거는 20대 27, 28? 그때 처음 알바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공무원이라서 그냥 용돈 받아서 살았죠. 돈 부족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철없이 살았어요. 근데 알바를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하기 싫고
매일이 지옥 같았죠. 근데 그렇게 그때 27, 28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지금 38인데 거의 10여 년간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알바만 하고 살았죠. 알바하다가 중간에 알바하기 싫어서 뭐 다른 직장도 알아봤지만 직장에서 적응을 못해서 쫓겨나고 계속 쫓겨나는 게 반복되고 결국 이제 알바생으로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찬이라는 친구는 나보다 더 빨리 철이 들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겠죠. 누가 38까지 알바하고 살겠습니까? 알바는 한 20대까지 하겠죠 보통. 그 다음에 일반 직장 더 이상 정규직으로 가겠죠. 이제 임시직이 아니라. 그래서 좀 부럽더라고요. 찬이 부럽더라고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살지? 맨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 처지가 안 됐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찬이가 어른이 됐구나. 대단하다. 그래서 283쪽 53번 가장 빠른 경로. 우리는 산속에서 살기도 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난 직후였다. 경기도 변두리 아파트에 있던 짐을 몽땅 옮겨 근처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다. 물이 많아 이름이 수동면인 동네였다. 충령산 아랫자락에 우리가 살 목조주택이 지어져 있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찬이는 3학년, 복희와 웅이는 36이었다. 어째서 갑자기 전원 생활을 시작하는 건지 찬이랑 나는 잘 몰랐으나 웅이와 복희가 경제적으로 무리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전원생활 이게 그렇죠. 경사가 꽤 가파른 산 중턱에 지어진 집이라 사륜 구동차가 아니면 마당까지 당도할 수 없었다. 그 무렵 복희는 운전면허를 따 구형 갤로포를 몰았다. 미니스커트에 힐을 신고 그 터프한 지프차를 몰던 복희 모습이 생각난다. 웅이는 1톤 트럭을 몰았다. 갤로포와 트럭이 주차된 우리 마당 주위로는 드문드문 이웃집도 보였다. 다 합쳐도 5가구가 안 됐다. 차를 몰 수 없는 우리 남매는 외출하려면 아주 먼 길을 걸어야 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우리 걸음으로 30분이 걸렸다. 시내로 가는 버스는 너무 뜸해서 한 대를 놓치면 1시간을 못 빠지게 기다려야 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런 데로 가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아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갈 수 있었겠죠. 시내에는 찬이와 내가 좋아하는 만화 및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다. 아직 망하지 않은 그 대여점의 이름은 볼거리 한마당이었다. 거기서 우리는 아주 많은 만화를 완독했다. 대여점 시대의 끝자락이었다. 그런 초여름에 새로운 초등학교로 전학했다. 겨우 분교가 아닌 학교였다. 학년마다 반이 하나밖에 없었고 각 반의 정원은 10명쯤이었다. 내가 들어간 4학년 교실에는 3명의 여자애와 7명의 남자애가 있었다. 남자애들은 학기에 한두 명씩 내게 고백을 해왔다. 나는 여자애들 3명과 들쑥날쑥하고 위태로운 우정을 이어갔다. 그 학교에 다니고서 찬이와 내 머리에는 머릿니가 생겼다. 생전 처음으로 찬빗으로 머리를 빗어 떨어진 이를 잡고 머리카락에 붙은 석회를 긁어서 떼어내 눌러 죽였다. 등교하려면 산 하나를 넘어야 했다. 등교하러 집을 나선 뒤 찬이랑 나는 욕을 한마디씩 내뱉었다. 씨발 존나 어이없네. 같은 말들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이 존나 어이없네. 어째서 학교에 가기 위해 산을 통과해야 하는 것인가. 나 진짜 웃긴다. 우리의 처지와 부모를 원망하며 걸었다. 욕을 할 때만 드문드문 말을 섞었고
같이 욕할 게 없을 때는 둘 다 입을 다물고 걸었다. 별일이 없으면 3m쯤 떨어져 걸었고 싸운 날에는 30m쯤 떨어져 걸었다. 앞서 걷는 것은 주로 나였다. 시골길은 너무도 비효율적인 경로로 나 있었다. 계곡의 물길과 나무와 바위와 논밭의 위치를 피하며 깔린 길이라 무척 돌아가게끔 만들어진 모양이었다. 자, 찬이랑 같이 걸을 때만 새길에 들어서곤 했다. 혼자서는 별 수 없이 땡볕 아래를 하염없이 걸었다. 뺨에 다닥다닥 주근깨가 생겨난 것은 모두 그 시절의 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님 수필집을 읽다 보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수필집이라 그러면 당일, 오늘 있었던 일을 쓰자. 일기처럼 쓴단 말이죠, 일기. 그런데 이스라님의 수필집은 특징이 과거에 있었던 일, 자기가 겪었던 일, 어렸을 때 겪었던 일도 그렇고, 그걸 막 그 오래전의 일들을 끄집어내서 써요. 그리고 자기 일만 쓰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일들을 써요. 가족 얘기하고, 부모님,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 그 친구, 이게 관계가 확장되어 있는, 그래서 좋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수필을 쓴다면, 저는 이제 과거의 일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와 연결된 사람들? 제가 지금 쓸 수 있는 사람은 고작해야 어머니, 동생, 요 정도? 왜 연결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수필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수필을 잘 쓰기 위해선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잘 쓸 수 있잖아요? 좋은 것들을 쓸 수 있죠? 삶의 태도의 문제잖아요, 결국. 모든 글들은. 그런데 저는 잘 산다는 삶이 어떤 거냐면, 일단 뭐 부지런하고, 뭐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 원만하게, 유지해가는 그런 능력도 잘 산다고, 잘 사는 기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뭐 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 쓰다 보면 당연히 자기중심적으로 되겠죠? 집이 되죠. 집. 나에게 집 하는 거죠. 이런 집 같은 글만 쓰다 보면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럼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떨어지는 거죠. 이스라님 글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데려오기 때문에 초청하고 자기 글에서 묘사하고 자기가 들은 것들, 자기 경험했던 것들, 그 관계에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아니면 짠했던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쓰기 때문에 글이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 수필도 이래서 나는 수필도 못 쓰겠다. 이런 기준이라면 이스라님 같은 좋은 수필은 못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필을 잘 쓰기 위해서라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죠. 내 삶에 누군가를 이렇게 자꾸 끌어와야 되는 거죠. 287쪽. 어쨌든 그래서 저의 스승은 늘 강조하셨죠. 잘 들어라. 야, 잘 들어라. 생명에 신음하는 소리를 잘 들어라. 원래 말을 하고 글을 쓰려는 사람은 잘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뭔가, 이게 저는 이제 통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저를 통과해서 그 사람의 말이 누군가에 가는 거죠, 그냥. 그뿐이죠. 내가 통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늘 화두입니다. 54번. 잘 못하는데도 계속하는 일들. 너무 잘하고 싶어서 시작도 못한 일들의 목록을 떠올려 볼까? 그 목록에서 실행해 본 것 중 하나로는 오래 매달리기가 있다. 해보니 실력이 나쁘지 않았다. 턱걸이도 있었는데 그 미션은 몇 달간 해보다가 그만두어서 여전히 실패로 남았다. 소설 쓰기도 있었는데 단편 3편을 써보니 죄다 별로여서 관뒀다. 하지만 잘 못하는데도 계속하는 것도 있다. 10대와 20대에 걸쳐 몇 개의 댄스 교습소에 돈을 써본 결과 나는 춤에 소질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처음 가본 댄스 교습소는 10살 때 다닌 힙합 학원이었다. 랩을 배우진 않았고 드렁큰 타이거와 어셔 노래에 맞춰 리듬 타는 동작을 익혔다.
20살 무렵에는 1년 동안 라틴 댄스 교습소에 다녔다. 내 체형에 어울리는 춤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며 등록했다. 라틴 5종목인 룸바,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차차차의 스텝과 루틴을 배웠다. 이 장르의 동작과 복장이 내 몸에 어울리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내 춤이 멋지지는 않았다. 어느 교습소에서나 설치된 전면 거울을 통해 다른 이들이 어떻게 추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었다. 날고 기는 라틴 종목 선수들에 비해 내가 얼마나 둔한지 보였다. 라틴 댄스를 배우며 내 몸의 어느 부위가 특히 소극적인지를 계속 실감했다. 내 춤이 멋져 보인 적은 없었다. 몸치까지는 아니어도 어쩐지 소심하고 경직된 몸놀림이었다. 이 돈을 들이고도 이렇게나 못하다니 나는 내가 우스웠다.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에 일정한 근육량이 유지되었지만 춤을 배우지는 않았다. 다만 혼자서 춤을 추는 밤이 간혹 있었다. 집에서 혼자 편의점 와인을 마시며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아주 긴 채팅을 하다가 취해버려서 추는 춤이었다. 나를 더 빨리 취하게 하는 곡들을 틀어놓고 췄다. 5년 만에 새로운 댄스 교습소에 찾아간 것은 긴 연애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새해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나는 개없이 내가 무엇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온갖 것을 죄다 공유한 애랑 딱 헤어지고 나면 나한테 뭐가 남을지 궁금했다. 별게 없을 것 같아 겁이 났다. 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아이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올해부터는 춤을 자주 추자. 왠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동네에 있는 댄스 교습소에 찾아가자 날쌘돌이 같은 선생님이 리듬을 타고 있었고 첫날부터 대책 없이 그가 하는 것을 따라했다. 그러는 수밖에 없었다. 춤의 장르는 뉴 잭 스윙이었다. 제임스 브라운과 바비 브라운을 연상시키는 동작들을 보며 나는 정말 신이 났다. 보면서 신난다고 추면서 신나는 건 아니었다. 춤을 배운다는 건 선생님의 동작과 내 동작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을 견딘다는 의미였다. 자, 이거 문장을 이제 읽어보면서도 저도 느끼는 건데 문장이 정말 깔끔하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삶의 경험이 별로 없고 뭔가 자신을 자꾸 꾸미고 싶은 사람들은 문장이 길어지고 뭔가 묘사가 형용사나 부사가 자꾸 들어가죠. 굉장하고 대단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삶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내가 지금 경험했던 것들, 경험하면서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들만을 전달하기도 급하기 때문에 뭔가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글을 좀 길게 쓰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의 스승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야, 글 좀 짧게 써라. 이 말은 솔직히 이스라 작가님이 저보다 길게 쓰시긴 하거든요. 이 책을 한 권 쓰셨으니 이 수백 쪽짜리 거의 600-700쪽짜리 되는 600쪽짜리 되는 책을 쓰셨으니 글은 저보다 실제로 길게 쓰시죠. 하지만 저희 스승이 저한테 했던 말은 글 짧게 쓰라는 말은 단순히 뭐 10쪽, 20쪽의 글을 써서 그걸 길게 썼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100쪽을 쓰는데도 글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짧게 느껴지는 거죠. 100쪽을 써도 짧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A4 한쪽을 써도 야, 너 왜 이렇게 길게 썼냐. 그러니까 한쪽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끝나버릴 말들을 한 문장을 A4 한 장으로 느려 썼으니 길게 써버리는 셈이죠. 저는 늘 그렇게 써왔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삶의 경험이 미쳐내서 깨달음이 너무 짧아서 이걸 어떻게든 포장해서 길게 좀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나쁜 글버릇인 거죠. 그래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삶의 경험의 총량을 절대적 양을 최대한도로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경험을 10만큼 하고 10 중에서 추려서 1만큼 쓰는 거죠. 그게 좋은 글의 요건이라고 생각해요. 경험이 10이고 글은 1 정도. 그런데 저는 반대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경험은 1인데 1의 경험을 갖고
10의 이 분량입니다. 분량. 10 정도의 글을 쓰려고 하니 10배로 부풀리려고 하니 얼마나 관념적인 얘기. 그래서 뭐 짧게 깨달은 건 좋았다. 이 정도인데 좋았는데 어떻게 좋았냐면 막 비유를 가져오고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끌어오고 그러니까 글이 관념적으로 되고 중언부언하게 되고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골방에 틀어박혀 있을 게 아니라 골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경험치가 늘어나진 않잖아요. 일단은 이스라 작가님처럼 춤을 배우러 다녀. 이스라 작가님은 진짜 동네방네 온갖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진짜 부지런하신 분 같아요.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는. 이렇게 뭔가 항상 배우고 있어. 춤도 배우고 계시잖아요. 배웠으니까 그 경험에서 내가 요번엔 이거 써볼까? 이럴 수 있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제 경험의 양이 제가 38이지만 20살을 산 친구보다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경험의 총량,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한다면 경험의 다양성이 이렇게 적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거의 항상 집에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러면 내가 할 말은 별로 없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차라리 책이라도 많이 읽었으면 그래, 하루에 한 권씩 읽어. 1년이면 360억 원을 읽어. 그러면 그 360억 원을 읽은 만큼의 경험이 쌓인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말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난 뭐하고 살았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 작가님은 글이 정말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우리 깨달음들도 정말 통찰력이 있는 깨달음들. 자, 이런 문장 보세요. 보면서 신난다고 추면서 신나는 건 아니었다. 춤을 배운다는 건 선생님의 동작과 내 동작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을 견딘다는 의미였다. 이거는 직접 춤을 배워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지점인 거죠. 제가 어떻게 머리로 관념으로 상상해서 이런 문장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거죠. 당장 춤을 배우고 싶다. 저는 오래전부터 무술, 잘권도 이런 걸 배우고 싶었어요. 강해지는 건 남자의 로망이기도 하고 내가 내 몸을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을 지키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실제로 황비용이나 이영걸 이런 사람은 멋있잖아요. 멋있습니다. 그런 동작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있어요. 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대부분 내가 조금 잘하는 일이었다. 잘할 걸 알고 못하기 싫기 때문에 기대와 희망과 부담을 놓기 어려웠다. 재능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조금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춤에 있어서는 재능이 나를 부르는 소리 같은 건 전혀 들리지 않았다. 뉴잭 스윙 학원에서 나보다 못 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장 느리고 둔하고 바보 같은 한 사람이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나였다. 그러자 자꾸만 너털웃음이 나왔고 머리를 긁적이며 그저 남들을 따라하는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의 모습에 웃음을 참으며 학원에서의 시간을 보냈다. 거기에 있는 동안엔 사유 같은 건 끼어들 틈이 없었다. 생각과 언어는 하찮게 느껴졌다. 몸놀림을 모방하고 익히기만 해도 바빴다.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내 몸이 내 것이라는 감각이었다. 댄스 교습소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남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신기하게도 그걸 하는 내내 내가 너무나 나 같았다. 어떻게 해도 나는 나구나. 이게 내 몸이구나. 내가 마음을 먹어야만 내 몸이 움직여지는구나. 그렇게나 뭘 못하는 와중에도 내가 아주 오롯해진다는 게 이상했다. 춤을 추는 동안에는 내가 너무 고유한 개인 같았다. 끊임없이 누군가랑 연결되지 않더라도 어쩌면 괜찮을 수 있었다. 잘하지 않아도 좋을 수 있었다. 말은 쉬우나 진짜로는 믿기 힘든 일인데도 그랬다. 자, 이 지점. 몸을 쓴다는 거. 특히나 글 쓰고 글을 쓴다는 건 어쨌든 관념, 머리를 쓰는 일인데 머리 쓰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몸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도 말을 많이 하고 글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몸을 안 움직이니까 좀 뭐랄까 관념이 비대해진 느낌이에요.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반드시 이상해져요. 몸을 최대한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이수야 작가님처럼 춤을 추던가 아니면 무술을 배우던가 어쨌든 몸에 땀이 나도록 머리를 쓰는 만큼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노력,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균형이 겨우 맞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인 느낌, 몸을 움직인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글 쓰는 사람들. 관념을 다스리는 사람들. 자, 291쪽 55 자기소개. 나는 정말 복희가 너무 싫다. 이건 이제 복희가 중얼거린 거죠. 복희가 자신을 복희라고 부른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는 증거였다. 자기가 남이었으면 하는 소망, 본인이 부디 복희만은 아니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뒤늦은 바람에서 나온 호명이었다. 뭔가를 후회할 때마다 그녀는 복희야, 복희야 하며 탄식하곤 했기 때문이다. 저랑 비슷하네요. 면접을 보신 거죠? 자, 중년의 남자 면접관이 면접을 시작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장복희 씨부터 하시죠. 그 순간 복희는 너무나 당황해버렸다. 뭐라고 자기소개를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복희는 그 일이 너무나 새삼스럽고 어렵게 느껴졌다. 52년에 걸쳐 여러 종류의 고된 노동을 해왔으나 이렇게 자기소개를 요구받는 곳에는 지원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나이 되도록 자기를 소개할 줄도 모른다는 게 그저 정신없이 부끄러웠다. 너무 쪽팔렸어. 복희가 인상을 쓴 채 웃으며 말했다. 복희가 웃어서 나도 웃었지만 사실 가슴이 조금 아팠다. 자기소개를 시킬 줄 예상도 못했던 사람이라는 게, 자기소개 시간에 말문이 막히는 사람이라는 게. 그녀는 아주 많은 사람 속에서 살아왔다. 모두가 복희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복희는 듣는 쪽일 때가 더 많았다. 어느 자리에서도 자신을 먼저 내세우거나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혹은 무엇을 잘하는지 같은 건 절대 먼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 복희에게 자기소개란 너무 어색한 일일 게 분명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취업 준비생들이 모두 하고 있는 일이기도 했다. 자기소개를 달갑게 즐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복희는 결국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설거지하다가 면접에서의 자기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복희야 하며 탄식을 내뱉는다. 자기 PR이라는 게 흔하디 흔해진 이 시대에도 자신을 어필할 언어를 장전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중 한 명이 내 엄마다. 나는 복희가 자기소개를 제대로 못한 게 안타까웠지만 그녀가 그걸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좋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복희를 위한 자기 설명의 언어들을 선물하고 싶기도 했다. 저녁에는 내 친구 양이 복희 집에 놀러 왔다. 복희가 양에게 말했다. 자기소개하라고 하니까 왜 눈물이 차오르니? 나 눈물 참느라 혼났어. 양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대꾸했다. 자기소개 정말 족같죠? 나에 대해 할 말이 너무 없는 거야. 할 말이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난 중간에 이런 헛소리도 했어.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지만 한때 저는 대가족의 큰 며느리였습니다. 양이 폭소했다. 아니 그 말을 거기서 왜 하시냐고. 복희도 폭소했다. 내 말이. 이어서 양은 자신의 탈락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양의 자기소개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십니까?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자본론을 편집한 건 누구일까요? 엥겔스입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에디터였던 것입니다. 에디터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주인공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정말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뷔페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패션, 뷰티, 헤어, 정치, 사회, 경제, 요리, 차, 베이킹, 요가, 거기다 영화, 문학, 미술, 사진, 그리고 여행, 외국어까지 저의 관심사는 넓고 다양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이 불안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기사의 잡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이구나. 저는 아는 만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엥겔스가 훌륭했기 때문에 마르크스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제가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것과 사람들을 멋진 주인공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복귀가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다. 잘했다 얘. 나는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다. 너무 과하잖아. 양은 그런 자기소개를 마친 다음 20분간 어쩐지 얼이 빠진 채로 면접실에 앉아 있었다. 혼신의 자기소개를 마친 뒤 면접을 말아먹은 것이었다. 탈락이 확정된 뒤 면접관 중 한 명은 양에게 말했다. 지원자 중에서 자기소개서는 제일 잘 쓰셨어요. 소개서는 정말 잘 쓰셨는데 최고의 자기소개서를 쓰고도 떨어진 걸 보면 난 정말 면접을 족같이 봤구나. 어쨌든 면접은 뭔가 자신을 벗고 드러내는 자리잖아요. 근데 적당히 세미누드 정도로만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목욕탕에 입장하듯이 다 벗은 태도로 면접에 임한 거죠. 도리어 면접관들이 당황해서 입으세요, 옷 입으세요 라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야, 이 양의 표현력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순간 이런 비유법을 생각하고 자기소개도 이렇게 잘하고 말을 참 잘한단 말이죠. 제가 갖지 못한 능력입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이 양이란 친구는 어디로 가든 성공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와 이 사회에 딱 맞는 걸출한 인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소개를 기깔나게 잘한다 한들 그것도 좀 미심쩍지 않아? 그러게.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종종 자기소개의 시간을 마주할 것이다. 별 수 없이 뭐라고라도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거죠. 저는 알바를 하다가 중간에 좀 알바를 쉬고 몇 년 동안 취업한답시고 지냈었어요. 여러 곳에 면접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을 봤죠. 그러면서 제 자신이 어떻게 되냐면 면접관 앞에 살아가는 삶이 돼버렸어요. 늘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니까 나를 어떻게든 잘 포장해야 된다. 꾸며서 잘 보여야 된다. 이런 강박에 쌓이게 되고 면접을 안 볼 때도 면접관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태도, 그런 자세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나한테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자꾸 꾸며야 되니까 내 자신은 초라한데 초라한 내 자신을 거대하게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취업을 시도하는 걸 그만뒀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요. 스펙 이런 거 쌓은 것도 없고요. 참 안타깝죠, 요즘 사람들도. 너무 취업 준비 기간을 길게 갖는 건 나에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297쪽 56번 고요의 에너지. 여러 10대들의 글을 읽으며 20대를 보내고 있다. 이 일을 한 지 5년째지만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불릴 때마다 도망치고 싶어진다. 여수에는 더 이상 가지 않지만 영등포에서는 여전히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 쌓인 글들을 한 편씩 피드백한다. 여러 명의 10대들이 먼저 하평을 하고 이어서 내가 하평하면 다음 골로 넘어간다. 피드백의 권한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것은 나다. 그 자리에서만큼은 가장 집중해야 할 책임과 가장 풍성하게 이야기를 덧붙여야 할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글쓰기 스승인 어딘과의 글쓰기 모임에서 7년간 반복해온 일이다. 어딘을 비롯한 스승들이 수업에서 했던 무수한 말들과 인용했던 문장들을 기억하며 나는 교실의 맨 앞자리에 앉아 일을 한다. 시간이 여유로운 날이면 애들에게 즉석 글감을 준다. 내가 칠판에 글감을 적으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약 1시간 동안 뭐라도 쓰기 시작하고 1시간 뒤에는 딱 쓴 만큼만 낭독한다.
그것은 나중에 근사해질 수 있는 글의 초고이다. 이러한 즉석 글쓰기를 통해 애들은 빠르게 초고를 써내는 호흡을 익힌다. 그날 나는 혼자 걸으면서 아무와도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 같다. 17살의 그녀는 그렇게 적었다. 나는 부끄러워졌다. 아무와도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 홀로 하루를 보낸 적이 언제인지 잘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자 어딘가를 걷는 순간은 많았으나 내 생각을 아무와도 공유하지 않은 적은 드물었다. 친구와 가족과 애인과의 카톡 때문이기도 했고 SNS 때문이기도 했고 일간 연재 때문이기도 했다. 끊임없이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며 살았다. 글쓰기 수업을 마치면 자주 서점에 갔다. 피드백 시간에 열심히 내뱉었던 모든 말들이 부끄러워져서다. 서점에서 남의 말들을 읽으며 조급함을 달랬다. 금방 바닥을 보이는 내 미천을 어서 채우기 위해 용썼다. 남의 말을 듣고 책을 읽는 인풋의 시간보다 나의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아웃풋의 시간이 더 길어지면 어김없이 불안을 느꼈다. 헤비 인스타 유저인데다가 일간 연재자인 나는 자발적으로 드러내는 자아의 양이 꽤 많으니까 균형을 찾으려면 아마도 몹시 많이 읽고 듣고 봐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큰 코 다칠 것만 같아서. 내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게시물이 1200개도 넘게 쌓여간다. 정보를 많이 노출함으로써 내가 겪는 곤란을 하마는 자주 목격하고 걱정한다. 내게 맞는 평안을 잘 찾겠다고 말하며 나는 하마를 안심시킨다. 하마랑은 온갖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지만 우리는 가끔 아무 말도 안 한다. 말없이 딴짓을 할 때도 있고 말없이 서로를 볼 때도 있다. 불안하지 않은 침묵이 우리 사이에 자연스레 드나들기까지 그간 많은 언어가 필요했다. 언어가 잘 만나졌던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말을 하지 않을 용기를. 어느 순간 아무 말 안 하고도 우리는 너무 괜찮을 수 있다. 가끔 사랑은 그런 침묵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기도 한다. 이거는 말을 이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침묵의 경지죠. 우리가 침묵을 오해하는 게 침묵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몇 시간이고 있다고 쳐봐요. 그게 제대로 된 침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주고받았어. 이미 저 사람의 사정을 나도 알고 저 사람도 내 사정을 알아. 가족 같은 경우 말이죠. 가족 사이에는 거의 말이 없잖아요. 관계가 좋지 않은 이상. 그래서 가족은 이미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말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뭐 싫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을 더 덧붙일까 더 할까 싶어서. 그래서 침묵, 뭐 자발적 침묵도 있고 그죠? 그런 거죠. 그런 침묵은 나름 건강한 침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침묵한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일단 알고 싶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지? 궁금하죠. 호기심이 일죠. 그래서 말을 붙이고 어떻게든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싶은.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죠. 일단 이게 근데요. 말뿐만 아니라 욕망도 그렇습니다. 욕망. 제가 생각하는 이건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식욕도 그렇고 어떤 음식을 충분히 먹어봐야 그 음식을 질리도록 먹어봐야 다음부터는 절제가 가능한 거죠. 뭐 성욕도 그래요. 섹스를 충분히 해봐야 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어. 더 이상 이제 이 정도면 이걸 파악한 것 같아. 충분히 해봐야 그거에 대한 욕망이 좀 흐릿해진다. 가라앉는다. 좀 질리도록 해봐야 뭐 욕망이든 말이든 다 그렇죠. 뭐 모든 것들이 인간사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좀 한계점
한계점을 넘어야만 되는 것들이 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억누른다? 이건 욕망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 생각해요. 욕망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커집니다. 더 강해지고 스프링처럼 욕망이 튀어 올라요. 더 강한 반동으로. 위험하죠. 최대한 풀어줘야 됩니다. 경계점, 한계점을 넘어가서 해야 되는 거죠. 300쪽. 꿈생활 57번. 꿈을 꾸고 나면 민망해지곤 한다. 스스로가 무척 단순한 인간처럼 느껴져서다. 내 꿈의 비유와 상징은 아주 직접적일 때가 많다. 두려움과 불안에 기반한 꿈이 대부분이다. 이건 넘어갈게요. 여기는 줄을 별로 안 쳤네요. 뭐 이런 파트도 있어야겠죠? 305쪽 58번. 요즘의 평안. 서재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이거 몸 어딘가에 탈이 날 때마다 나는 내 일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게 된다. 내가 사는 골목의 소리와 냄새도 새삼 생생하게 다가온다. 어떤 불편함도 없이 몸을 쓰고 달리기를 하며 지내는 동안엔 무심할 수 있었다. 아랫배의 통증을 회복 중인 요즘엔 내 몸과 나를 둘러싼 시공간을 자동으로 유심히 감각하게 된다. 아까는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다. 친구는 나처럼 생리 중이었다. 예전에 걔랑 같이 살 때도 생리 주기가 비슷했는데 따로 산 지 몇 년째인 지금도 비슷한 시기에 생리를 한다. 걔는 오늘 양이 많아서 무거운 아랫배를 이끌고 종종걸음으로 집에 가던 중 내게 카톡을 했다. 이런 거는 남자의 육체를 갖고 있는 저는 결코 모르는 그런 거죠. 그래서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여자들을 보면서 제일 부러운 건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생명을 품을 수 있다는. 이건 정말 숭고한 거거든요. 아이를 품는다는 건 그러니까 생명 안에 생명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떤 느낌일까? 아이와 그래서 내가 하나의 그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건 어떤 감각일까? 정말 궁금한데 남자는 평생 겪을 수 없죠. 정말 안타까워요, 전. 내가 만약 여자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자, 넘어가서 309쪽 59번. 손님들. 이거 손님들. 타미는 집고양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보며 살아가는 고양이일지도 모른다. 나의 집엔 손님이 많은 편이다. 넓은 평수는 아니지만 손님을 많이 들이기 위한 구조로 살림을 배치해 두었다. 7명은 좋게 둘러앉을 만한 기다란 테이블, 나무 테이블, 커다란 소파와 많은 의자, 넉넉한 그릇과 컵과 술잔, 손님용 이불과 손님용 옷, 그리고 무수한 것들이 방 3개를 꼼꼼히 채우고 있다. 사람들이 자주 드는 집이니까 늘 깨끗이 유지하려고 한다. 손님들 덕분에 나는 집에 관해 심하게 게을러지지 않는다. 고정적인 손님들 중 한 팀은 망원 글방의 선생님들이다. 작년 봄부터 나는 3, 4, 50대 여자 6분을 망원동에 있는 내 집에 모시고 글쓰기 모임을 진행해왔다.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가장 먼저 하는 건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일이다. 수다가 한바탕 지나가면 내가 준비한 글감으로 그녀들은 글을 쓴다. 쓴 글을 낭독하고 듣고 헤어지는 게 모임의 내용이다. 글감과 차와 원고지를 준비하고 자리를 만드는 것은 나지만 우리는 서로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5개의 계절이 지나가는 동안 한 선생님은 취직을 했고, 한 선생님은 임신을 했고, 한 선생님은 이혼을 했고, 한 선생님은 12년의 열애 끝에 동거를 시작하셨다. 그녀들의 입과 손에서 나온 귀한 이야기가 내게 쌓여가기 때문에 언젠가 자세히 적는다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내가 되어보지 않은 나이를 먼저 살고 계신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 말과 글을 듣고 있다 보면 삶을 예습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꼭 지혜의 엑기스를 속성으로 전달받는 것 같았다. 내가 아는 어떤 여자애는 자기 언니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댔다. 난 가끔 언니한테
삶의 해답지를 받는 느낌이야. 언니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 자, 또 다른 고정 손님은 목동 글빵의 동료들이다. 망원 글빵과는 달리 구성원이 모두 20대지만 이 모임 역시 여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모여서 뭔가를 쓰고 낭독하고 헤어지는 점은 같다. 목동에 사는 여자애네 집에서 모이기 시작해서 이름은 목동 글빵이 되었다. 하지만 목동 사는 그 애는 막상 다른 애들이 쓰는 동안 담요를 덮고 곤히 잔다. 최근에는 내 집에서 모일 때가 더 많은데 그래도 여전히 목동 글빵이라고 불린다. 주말마다 만나서 수다를 떨다가 누군가가 이제 말은 그만하고 글을 쓰자 하고 제안하면 쓰기 시작한다. 밑도 끝도 없이 수다를 더 떨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말을 참고 쓴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는 말 말고 글로 완성되도록 애써본다. 내 글쓰기의 베이스 캠프 같은 집단이다. 그들에 대해서도 언젠가 자세히 적어보고 싶다. 이문재 시인의 시에서 읽은 이슬람 속담이 문득 지나가기도 한다. 손님이 오지 않는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는 문장. 어쨌든 분명한 건 여러 사람이 여기에 와서 뭔가를 쓰고 간다는 것이다. 이 집에선 많은 글이 탄생하고 있다. 안 모였으면 안 쓰고 지나갔을 법한 이야기들이. 선생님들과 동료들과 아이들이 써온 문장들을 떠올릴 때마다 든든한 느낌이다. 내 재능은 쓰기보다는 쓰고 싶게 하기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들이 쓰는 글을 곱씹다가 며칠이 멍하게 지나갈 때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뭘 쓸지, 뭘 쓰지, 무슨 얘기를 하면 좋지 하는 질문으로 자주 돌아온다. 내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벽면에는 여자 작가들의 근사한 사진이 몇 장 붙어 있다. 오래된 언니들의 그 사진들은 길 가다가 들른 벼룩시장에서 우연히 산 것이다. 토니 모리슨, 조이스 캐롤 오츠, 실비아 플라스, 앤 섹스턴, 한나 아렌트, 루이스 어드리크 등이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웃고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감동했어요. 이거다. 이슬아 작가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이 진짜 많은데 망원 글빵에서 30대, 40대, 50대 여자분들하고 매주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글을 쓰고 하죠. 그리고 목동 글빵의 여자분들, 20대 여자분들 만나서 또 얘기하고 또 글을 써요. 이게 이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치가 축적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이거다. 또 자기 집에 또 초청을 하신단 말이죠.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살고 서울에 뭐 단칸방이라도 있으면 그 방에 손님들을 초대해서 글쓰기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 뭐 굳이 방에 초대하지 않더라도 독서 모임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저의 경험치가 축적이 되는 좋은 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립되면 안 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어딘가 모임에 가야 돼요. 내가 모임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모임, 독서 모임이든 뭐든 상관없이 가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함께 얘기를 나눠야 되고. 이슬아 작가님은 이런 연결고리들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망원글빵, 목동글빵, 그리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는 그 수업들도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지금 글도 쓰시고 계시잖아요. 수없이 많은 연결 지점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20대 이미 다. 그게 저는 대단하다고, 되게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존경합니다. 나는 왜 이러지 못했을까? 나도 이러고 싶다. 이렇게 만들고 싶다. 나의 관계망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혼자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얕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38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저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글쓰기 독서하는 그 모임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공개 글을 올렸어요.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저와 함께 독서 모임이든 뭐 글을 쓰는 모임이든 뭐든 좋습니다. 모임을 같이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그렇게 같이 우리가 모여서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부터 간절히 바래왔던 거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글쓰기는 같이 하는 거예요. 일도 같이 하는 거고, 모든 건 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반드시 함께 해야 경험치가 늡니다. 혼자서는 1인분밖에 할 수 없지만, 만약에 5명, 10명이 모이면 그 사람 수만큼 내 경험치는 오르는 거죠. 무조건 이득입니다. 무조건 이득이야, 같이 하는 게. 내 생각을 넘어서는 누군가의 생각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60번, 이제 마담과 다이버라고 해서 상하로 된 엄청나게 긴 그 글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 작가님의 어머니 보키와 아버지 웅이가 2011년 아프리카의 앙골라의 항구 도시 루안다로 일하러 갔던 그 몇 달을 수필로 쓰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얘기보다 보키,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머니가 한국 밥을, 백반을 일하는 사람한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서 현지에 있는 베트남에서도 또 어떤 분이 오셨나 봐요. 이 베트남 여자분하고 친해집니다. 보키가요. 김치 만드는 법도 알려주고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한번 최대한 사서 보세요. 책을 왜 자꾸 제가 사서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책을 사야지 작가한테도 좋죠. 저는 어떤 거든 뭐 책뿐만 아니라 어떤 음악도 그렇고요. 이걸 사야지 작가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매를 해야 작가도 글을 계속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기부? 사는 거는 작가의 생활비를 우리가 n분의 1에서 지출해 주는 복지의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정당한 지출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슬아 작가님하고 아무런 연도 없지만, 제가 만약에 나중에 책을 써도 전 똑같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책을 사줬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래야 내가 다른 일을 안 하고 책을 판매하는 것만으로 나의 작가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아직도 좀 나눌 이야기들이 많이 남았는데,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지, 더 이어서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웅이는 앙골라에 잠수부를 하고 와서 밖에 잘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집 안에서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다. 사람을 좌절시키는 건 고생 자체가 아니라 무의미일지도 몰랐다. 부모 얼굴이 되게 수척해 있었대요. 부모는 힘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아주지 않는 고생과 보상 없는 노동이 그를 더 이상 힘낼 수 없게 만든 것 같았다. 돈을 받을 거라는 희망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무섭고 지저분하고 춥고 외로운 순간들을 이제 더는 못할 것이었다. 정말 힘들었겠죠. 아이들에게 치킨 사줄 돈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여느 때처럼 세계의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자정 넘어서 돌아온 어느 날 밤, 보키는 누워있는 웅이를 보았다.
아마 오랫동안 누워 있었을 것이었다. 복희는 부엌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다. 그리고 누워있는 웅이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 이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웅이는 아니라고 사랑한다고 했다. 복희는 자기 가슴을 치며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면 뜨거워서 누워 있을 수가 없어. 여기가 막 뜨거워서 누워 있을 수가 없어. 쓰리잡을 띄고 온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웅이는 듣고만 있었다. 복희는 웅이에게 말했다. 인생에 지름길 같은 건 없어. 그 다음 날부터 웅이는 집 밖으로 나가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다. 웅이가 일을 하지 않았던 시절이 막을 내렸다. 웅이 인생에서 그런 시절은 유일했다. 한동안 우리 남매는 대리운전 기사와 닭갈비집 직원의 딸아들로 지냈다. 그것 말고도 부모는 너무 많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숱한 노동자의 이름 아래에서 자식들로 지내며 살았다. 이슬아 작가님 부모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어떤 맥락이냐면 일을 끊임없이, 이건 자기 희생이기도 하고 헌신이기도 하죠. 여기에 무슨 꿈이 있고 자기 실현이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유튜버를 하고 하는 것도 뭐 작가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죠. 이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게 어딨어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평생을 어머니가 뭐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했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일을 안 하면 가족이 굶어 죽으니까 일을 하신 거죠. 그 부모님 세대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꿈을 포기했다기보다는 꿈이 없었던, 꿈을 말하는 것조차 사치였던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부모님들인 거죠. 그래서 온갖 일들을 당장 돈이 되니까 내 몸이 축나도 어쨌든 쓰리잡을 뛰어가면서 일을 하셨던 거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돈을 벌고 아버지가 돈을 버니까 일을 안 하며 살았던 시절이 너무 길죠. 솔직히 말해서 요즘도 저는 원래 좀 나태하기도 하고 성격 자체가 좀 한없이 긍정적이어서 그냥 일을 안 하고 싶은데 이런 거죠. 게으릅니다. 게으르고 좀 많이 크네요. 이런 제가 봤을 때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이런 헬조선에서도 정말 그 과한 노동을 감당하시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또 분량도 있지만 제가 또 출근해야 되는, 또 알바하러 가야죠.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서 읽어보세요. 부디 사서 읽어보세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테지만 어떤 책을 읽든 간에 사서 보시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더 많은 감상이 있지만 그 감상들은 제 마음속에 묻어두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일간 이스라 수필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이 책도 이렇게 두꺼운 책이. 네, 감사합니다.